한 여성이 남편과 다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친척들이 총력을 다해 그녀를 찾았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유해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며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는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앨런 카츠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가정 및 결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뉴욕주 변호사협회 현직 행정관은 물론 수많은 뉴욕주와 연방 입법자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가정과 아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성들의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앨런의 삶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털어놓았던 하나의 거대한 미제 사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앨런에게는 남동생 스티브 외에도 게일이라는 이름의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8년, 당시 앨런은 11살이었고 2살 터울의 언니 게일과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었죠. 앨런의 눈에 비친 언니 게일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3살이던 언니는 벌써 또래 소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죠. 사교성이 뛰어났던 게일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데니스 카스테는 게일의 가장 친한 단짝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종종 게일과 함께 서로 관심 있는 주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곤 했죠. 돌이켜보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1974년, 게일은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성적은 매우 우수했지만 게일은 대학 생활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지루한 전공 서적보다는 파티를 더 좋아했고 때로는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게일의 부모님인 매니와 실비아는 이런 딸을 몹시 걱정했죠. 그러던 중 게일은 로버트 비렌바움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로버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고 그 역시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사가 된 엘리트였죠. 로버트는 외모가 매우 준수했고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고 심지어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 경비행기 조종 면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로버트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앨런 역시 언니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뻐했죠. 한 번은 앨런이 언니와 함께 로버트가 직접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하튼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던 그 순간 앨런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로맨스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로버트와 게일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두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한 쌍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일은 로버트가 사는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번화가 속에서도 조용하고 우아한 가구와 고급 시설이 갖춰진 그곳에서 앨런이 보기에 언니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앨런은 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게일은 앨런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앨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게일은 자신의 반려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게일은 로버트와 크게 다퉜으며 로버트가 화를 내며 고양이를 변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일은 서럽게 울며 말했죠. 로버트가 화를 낸 이유가 단지 자기가 계속 고양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절친 데니스는 게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버트와 계속 만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이미 로버트를 용서했다고 답했죠. 사건 직후 로버트가 꽃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데니스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앞날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앨런 역시 이 일이 그저 로버트의 일시적인 충동이었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일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982년 8월 29일 게일과 로버트는 센트럴파크 근처의 한 가든 루프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즐거워했고 새 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죠. 하지만 결혼 후 데니스는 게일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가 게일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게일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는지를 강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게일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게일이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데니스는 이것이 분명 로버트가 정해놓은 집안의 규칙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호화로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의 게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일은 데니스에게 로버트가 매일 늦게 귀가해 너무나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게일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심리학 전공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게일이 인턴십을 하던 기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일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로버트가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로버트는 미친 사람처럼 게일의 목을 졸랐고 게일은 숨을 쉬지 못해 의식을 잃기까지 했죠. 게일은 이 사실을 데니스와 앨런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황을 설명하는 게일의 태도는 덤덤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고 이번에만 조금 강도가 셌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경악을 금치 못한 데니스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게일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몇 주 후 부부는 다시 한번 크게 다투었고 이번에는 게일도 캐리어를 챙겨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로버트는 다시 신사 같은 모습으로 게일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앨런조차도 로버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날 로버트는 게일의 가족들을 고급 호텔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꽤 누그러졌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에게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결국 게일은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게일은 로버트의 심리치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의 감정 기복이 매우 심각해 게일 당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라는 경고였죠. 편지 말미에는 게일이 이 내용을 읽고 인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오히려 심리치료사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앨런에게 이 편지 이야기를 꺼내며 로버트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지난번 다툼 이후로는 오랫동안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보내온 편지는 그저 나중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만분의 1의 가능성조차 자신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됐든 자신도 심리학 박사였으니까요. 실제로 그 후 한동안은 게일의 말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7월 초, 게일은 데니스에게 로버트가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언가 두려움을 느낀 게일은 이제 정말 로버트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며 데니스에게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니스는 게일이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죠. 며칠 뒤인 7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경 로버트는 뉴저지주 몽클레어에 있는 친누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조카의 생일이었고 누나가 주최한 생일 파티에 아내 게일과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누나와 아버지에게 게일이 함께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게일과 말다툼을 했는데 오전 11시쯤 맨하튼 아파트를 나간 게일이 오후 5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죠. 파티가 끝난 후 로버트는 동료이자 친구인 스콧 바라노프 박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는 매우 상심한 듯 보였고 자신의 아파트 유선 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스콧에게 아침에 집을 나설 당시 게일이 반바지에 민소매 끝나시 그리고 샌들 차림이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몹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로버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도 게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게일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게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게일의 심리학 교수였던 이베트 피스 박사는 로버트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데니스와 앨런 그리고 로버트는 함께 게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게일이 평소 벤치에 앉아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기에 센트럴파크도 뒤졌고 게일의 아파트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로버트는 처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다르사스 형사가 로버트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이 전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아파트를 나갔고 그 이후로는 게일을 보지도 어떤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아내를 기다리다가 조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누나 집으로 출발했다고 했죠. 로버트는 게일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봐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게일의 어머니와 앨런 그리고 아파트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일의 가족들은 센트럴파크 곳곳에 수많은 실종 전단을 붙이고 게일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부유한 동네에 살며 화려한 삶을 살던 여성의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로버트가 게일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르사스 형사는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자 로버트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틀 동안 로버트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로버트는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고 3일 뒤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경찰은 로버트가 자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일이 실종된 이후 벌어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나 기묘했기 때문이죠. 7월 14일 게일의 친구 마리안이 동네에 실종 전단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는 마리안에게 다가와 게일이 이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일정으로 브루밍데일스 백화점에 엄청난 쇼핑을 하러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아내를 두고 하기엔 너무나 황당한 소리였죠. 또한 로버트는 게일의 어머니에게 집에 있는 카펫을 세탁소에 맡겨 청소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당시 카펫은 눈으로 보기에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에게 진술했던 7월 7일 당일의 세부 동선도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게일과 다투었던 시간조차도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했죠. 심지어 게일의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센트럴파크에서 게일의 태닝용 선크림과 수건을 발견했다고 말해놓고 정작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넘쳐나자 다르사스 형사는 아파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은 기각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로버트는 경찰의 제한적 수색에 동의했습니다. 로버트가 허락한 구역만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수색 과정에서 다르사스 형사는 화장실 하수구를 확인하려 했지만 로버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색 작전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죠. 다시 2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자 앨런은 언니가 이미 끔찍한 변을 당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남겨둔 물건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로버트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앨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게일의 옷과 세면도구 등 개인 물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물건들이 이미 망가져 있었죠. 로버트가 앨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게일의 흔적을 진짜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일이 실종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로버트는 그녀의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앨런이 언니의 실종에 로버트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앨런은 자신이 무언가 행동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게일이 겪은 상황을 알렸고 그 후로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1986년 7월 7일 게일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앨런은 이제 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로버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니의 시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 초 사건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경찰이 로버트의 비행기 임대 기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게일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인 1985년 7월 7일 로버트는 뉴저지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대여해 수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 경로는 뉴저지의 케이프 메이에서 뉴욕의 몬탁 포인트까지였습니다. 즉 그날 그는 맨해튼 아파트에 줄곧 머물렀다는 자신의 진술과 달리 비행기를 몰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이 발견은 앨런의 끔찍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앨런은 로버트가 7월 7일 이전에 게일과 다투었고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행기에 싣고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게일의 몸무게는 50kg도 채 되지 않았기에 성인 남성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만약 이 끔찍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게일의 시신을 영영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잡았지만 여전히 그가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로버트는 과거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고 평소 여러 주를 돌며 인도주의적 의료 활동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를 맞아 재혼까지 했고 딸을 하나 두고 가족 모두가 노스타코타주로 이주해 남부럽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1989년 5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해변에서 손과 발, 머리가 없는 신원미상의 몸통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절단된 상처의 단면을 본 수사관들은 범인이 외과 의사처럼 칼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일 것이라 추정했죠.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시신이 게일일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를 알고 있었죠. 게일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당시 꼬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놀랍게도 꼬리뼈가 골절되었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게일의 것이 맞다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언니의 유해를 찾은 앨런은 언니를 제대로 된 곳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길고 긴 고통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죠. 앨런은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고 로버트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 확실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 섣불리 로버트를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영원히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일의 가족과 친구들 역시 그런 최악의 결과만은 절대 원치 않았기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죠. 어느덧 시간은 1998년으로 건너뜁니다. 게일이 실종된 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앨런은 오랜 시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그의 집념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맨해튼 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검사 스티븐 사라코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라코 검사는 부임 직후 창고에 쌓여있던 수많은 장기 미제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게일 실종 사건의 자료를 읽어본 뒤 이 사건의 수사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심하죠. 그는 가장 먼저 앨런에게 전화를 걸어 게일과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이 수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게일 실종 사건의 모든 자료를 사라코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사라코 검사는 앨런의 동의를 얻어 게일의 시신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DNA 감식 기술이 형사사건 수사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의 단서를 찾기는커녕 해변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게일의 것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간신히 평온에 되찾아가던 앨런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게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로버트를 향한 의심을 거두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사팀은 로버트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 로버트는 1989년 뉴욕을 떠나 라스베이거스로 거쳐 노스타코타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버트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라코 검사는 로버트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냈고 그녀로부터 로버트와 교제하던 시절에 소름 끼치는 일화 하나를 듣게 됩니다. 하루는 그녀가 로버트와 식사를 하다가 무심코 결혼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녀가 이어서 그럼 이혼을 한 거냐? 라고 묻자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니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농담 삼아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야? 부인이라도 죽였어? 라고 던졌는데
그 순간 로버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사는 로버트의 일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이 로버트의 직장과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고 다니면서 로버트가 심각한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만난 로버트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는 더욱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사로코 검사에게 말하길 게일이 실종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로버트가 항만관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역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인상착의가 로버트의 실종된 아내와 비슷해 보이니 역으로 와서 확인해달라는 연락이었죠. 그런데 로버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내일 리가 없어요. 로버트는 그 말만 남긴 채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방을 애타게 찾던 남편이 단 1%의 가능성도 확인하지 않고 이토록 확신에 차서 거절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아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사라코 검사의 손에는 로버트의 목을 조일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에 비해 힘이 약하지만 그 조각들이 수없이 모여 서로의 악의를 완벽하게 맞물리면 그 어떤 증거보다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사라코 검사가 로버트의 개인 비행 일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일지가 명백하게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일지에는 게일이 실종된 7월 7일의 날짜가 8월 7일로 덧칠해져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이 확보했던 실제 경비행기 대여 기록의 날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조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조작된 8월 7일 기록의 바로 앞선 비행 기록은 무려 1월 6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비행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니 날짜를 헷갈려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보된 증거들이 로버트가 게일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라코 검사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1999년 12월 8일 검찰은 로버트를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앨런에게 이 소식은 마치 불사조가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자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변호사였던 앨런은 이번 재판의 승산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 재판은 검찰과 경찰에게도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 자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조차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증거들도 시간의 먼지 속에 풍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오랜 세월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 게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곧 실종 당일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2000년 10월 2일 맨하튼 법원에서 마침내 로버트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게일의 오랜 단짝 데니스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데니스는 과거 게일이 로버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여러 번 폭행했다고 털어놓았던 사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데니스는 게일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로버트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로버트는 마치 돌덩이로 만든 조각상처럼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과조차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로버트의 심리치료사가 게일에게 로버트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게일이 로버트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를 외면했던 안타까운 사실까지 전부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로버트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실제 비행기 대여 기록과 조작된 개인 비행 일지가 불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게일의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로버트는 이미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로버트가 게일을 살해한 뒤 비행기에 실어 바다에 유기하는 끔찍한 과정을 재현해냈습니다. 또한 당시 조종사가 경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혼자서 시신을 유기하는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앨런은 검찰 측의 마지막 증인 중 한 명으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게일은 실종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신용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언니의 신분 정보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여동생의 결혼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앨런은 게일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가족의 대소사를 외면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 앨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게일은 실종된 그날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그를 살해한 살인마는 바로 저기 앉아있는 로버트라고 절규했습니다. 증언하는 내내 앨런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었고 그의 절절한 외침은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앨런의 진심 어린 증언을 듣던 배심원들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죠. 그 압도적인 슬픔과 진실의 무게 앞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조차 앨런에게 단 하나의 반대 신문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단은 최종 판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앨런의 피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염원해온 진실의 끝이 불과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지만 만약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로버트는 영원히 법의 망을 빠져나가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는 평범한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기나긴 토론 끝에 찾아온 2000년 10월 22일, 배심원단은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로버트 비렌바움의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합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그 순간, 앨런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게일의 가족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로버트는 끝까지 얼굴에 단 한 점의 표정도 띄우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판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20년, 로버트는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면서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이 게일을 살해했음을 입 밖으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일의 시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